우리 면접할 때 가장 일반적인 부분들이죠. 들어가면 관리번호 추첨하고요. 몇 명 안 되면 그냥 수험번호 순으로 이제 하죠. 그럼 앉아 있다가 구상실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고 구상실에서 10분 혹은 15분 문제지를 열람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필기 메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대체로는 필기 메모한 거 가지고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 그 각 교육청마다 다르니까 꼭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갖고 들어가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보고해도 됩니다. 보고해도 됩니다. 보고했다고 그거 가지고 종이를 갖고 들어가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보고했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진짜 주의할 거는 그 이름 얘기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실수로 얘기하기도 하죠. 실수로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면 제지해 줍니다. 얘기하면 탈락시키는 데도 있으니까 진짜 그 부분은 좀 초반에 잘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가면 적을 때는 3명, 많을 때는 5명의 평가위원들이 있고 옆에 계측위원이 따로 있죠. 계측위원이 시작하라고 하면 이제 답변을 하면 되고요. 보통은 구상형 먼저 얘기하니까 구상형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직답형 앞에 있는 거 펼쳐서 이제 확인하고요. 이때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주의하기보다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어떠냐면 즉답형 문제를 이제 구상형은 본인이 다 얘기했으니까 덮고 끝내고 난 다음에 즉답형을 펼쳤는데 이게 순간 너무 긴장을 해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면접을 할 때 잘 안 보입니다라고 얘기한 수험생도 있었어요. 천천히 보시고 내용이 여러 길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찬찬히 이렇게 보세요. 진짜 잠깐 이렇게 딱 눈으로 훑어본 다음에 5초도 안 되는데 막 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보면 거기에 뒷부분에 중요한 전제 조건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 교사의 입장에서 혹은 교육 주체 3주체의 입장에서 그러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다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스킵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교사 입장만 쭉 얘기해 버리면 채점 기준표에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채점 기준이 있었겠죠. 세 개를 교육 주체 거 의견을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문항은 정말 날아가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뒷부분까지 찬찬히 보고요. 저는 한 30초에서 쭉 읽어보고 한 번 더 쭉 읽어보고 있는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신중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보라고 그 입실위원들이 얘기해 주기도 미리 합니다. 천천히 보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상형 문제 답변하고 난 다음에 직답형 문제를 확인할 때 천천히 차분하게 읽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야지 혹은 내가 준비했던 내용과 유사하면 그거대로 그냥 쭉 얘기하면 되고 근데 그와 유사한데 컨텐츠가 좀 달라요. 그러면 요 내용들로 이렇게 조금씩 집어넣어서 해야지라고 자기 시나리오를 그 순간 30초에서 한 1분 정도는 짜는 거 괜찮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을 다 채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모자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차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10분이 지나면 종료됐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종료됐으니까 이제 인사하고 나가면 되는데 때로는 10분인데 혹은 15분인데 한 2, 3분 남았어요. 그러면 진짜로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얘기했으면 이제 나가라고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진짜 많이 남으면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얘기해야죠. 그죠?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네 다 했습니다. 벌떡 일어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시간이 좀 남아서 더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눈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약에 3명이 있어요. 그러면 3명 중에 3사람이 다 이렇게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해요. 그리고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한테 호응을 잘 해주는 사람이랑 눈을 마주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 사람만 보고 얘기하지 말고 적절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섞어가면서 보고 직접 눈을 보면서 얘기하면 이렇게 왜 좀 이렇게 더 긴장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쳐다보지 않고 그분들 앞에 있는 책상 보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직접 보고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때는 책상을 보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되 세 명이면 세 명의 책상을 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상형 문제가 한 이제 두세 문항, 직답형 문제가 이제 한두 문항인데 이게 한두 문항이라고 했을 때도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지를 할 때, 공고가 날 때 구상형 문제 1문항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구상형 문제 안에 1번에 1-1, 1-2, 1-3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잘 봐야 되고요. 직답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펼쳤을 때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상자 같은 걸 딱 펼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두 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개 있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개를 다 해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두 개. 아니면 하나 문제인데 뒤에 다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보고요. 특히나 끝부분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사의 입장에서 몇 가지 이상 얘기하시오. 예. 그 다음에 뭐 교육주체 입장에서 몇 가지 이상 얘기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끝부분에 나와 있는 전제 조건이 매우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잘 체크해 놓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내려놓고 있으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접어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채점 기준은 보통 각 문항마다 어떠한 내용 컨텐츠들로 얘기했을 때 이걸 정답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그 문장도 있고 채점 기준표에 보면 문장도 있고 단어도 제시해 줍니다. 예, 왜냐하면 출제위원들도 채점위원 면접위원들도 나름대로는 또 객관적인 게 필요하니 그런 지침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내용 컨텐츠 있고요. 당연히 말하는 방법도 있고 가치관 및 태도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용 컨텐츠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쳐요. 그러면 말하는 방법이나 태도나 이런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20점 만점에 거의 20점 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태도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 없어요. 예, 내용 컨텐츠에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쭉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3개 이상 말하시오. 각 영역마다 2개 이상 말하시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집으면서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3개 이상 말하시오 했어요. 그래서 첫째 뭐라고 얘기했고, 둘째 뭐라고 얘기했고, 셋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첫째랑 둘째 내용이 본인은 첫째, 둘째라고 얘기했지만 내용상으로는 그게 하나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하나예요. 그죠? 그죠? 근데 세 번째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둘째, 채점 기준표에 둘째, 셋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컨텐츠가. 키워드가. 그러면 체크된 거죠. 예. 그러면 내가 말한 하나, 둘, 셋이 문제가 아니라 채점 기준표에 그 내용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 컨텐츠를 늘리기 위해 그 용어들이나 키워드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잡고 암기하고 외우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이란 부분들은 원래 그래요. 원래 시험이라는 부분들은 그래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가 질문 같은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대체로는 말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예. 무뚝뚝하게 있다고 나한테 나쁘게 행동하는 거 아니고 뭐 고개 끄덕였다고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되면 한데 정말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하시면 되고요. 추가 질문이 했는데 답변 안 하거나 시간이 남았는데 답변 안 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끝까지 더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고요. 사실 진정성이라는 부분들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을 어디서 발휘하는가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럼 끝까지 더 얘기하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공부한 내용들을 어떻게든 더 실천해 보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준비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모습이겠죠. 아까도 계속 그 나오고 있고 용어상도 그렇고 뭐 쭉 제가 준 자료들도 그렇고 보면 우선 시책을 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책은 이거는 지금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중앙정부이자 교육자치 실현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의 중등에서의 대세는 고교학점제입니다. 그죠? 그럼 왜 이게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중요하냐? 그럼 제가 뒤에 핵심 자료로 해서 어떻게 바뀌고 핵심 쟁점이 뭐고 장단점이 뭐고 추가 쟁점이 뭔지도 정리해서 드렸잖아요. 학점제에 대해서는 중등인데 내가 중학교로 갈 수도 있고 고등학교로 갈 수도 있는데 당연히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거는 교육부 정책을 뛰어넘어서 모든 시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고교학점제가 뭡니까? 라는 부분들은 관련해서 이제 학생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는 거, 교육과정 편제 확대에 노력이 있는 거, 그래서 교사가 부담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입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교사가 부담을 느끼니 고교학점제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설령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도 반대하더라도 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실현이라는 비전, 그리고 고교 교육력 제고 일반고 역량 강화라는 제목하에 지금 고교학점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할게요. 학점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그래서 중요한 건 교사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입니다. 뭘 해야 되는가. 고교학점제가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겨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나는 그래서 고교학점제 하에서 어떤 교사의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죠. 그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교육과정이 바뀌는 겁니다. 교육과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많아야겠죠. 교과 교육과정이 내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전문가 필요하죠. 자,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되면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자마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들어와서 바로 뭐 하냐면 1학년들은 공통과목을 듣습니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실험 있잖아요. 이런 거 듣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그 들면서 3월에 들어오자마자 과목에 대한 안내, 전공에 대한 안내,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진로 진학 설계에 대한 안내, 학업 설계, 학습 이력에 관한 연습 이런 것들을 하면서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강 신청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5월이면 수강 신청 예비 수강 신청 들어갑니다. 2, 3학년 때 선택할 과목에 대해서. 그러면 선택할 과목이 뭐냐? 이 선택하는 과목은 내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이니까 내 진로가 명확해져야겠죠. 최소한 문과, 이과. 요즘은 문과, 이과의 개념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어문 계열로 갈지, 사회과학 계열로 갈지, 경제, 경영 계열에 관심이 있는지, 그죠? 자연과학, 공학, 의생명과학에 관심이 있는지, 예체능에 관심이 있는지, 이렇게 여러 계열들이 있죠. 그래서 학교들마다 뭐 9개, 어떨 때는 뭐 10개. 이번에 인천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제가 좀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 올려드릴 건데, 인천교육청은 23개의 계열과 전공으로 나누어서 했어요. 보통 대학에서 보통 그런 단과대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져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들이 있습니다. 그 누가 해요? 누가 합니까? 진로 선생님이 합니까? 기본적으로 담임 선생님이 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교과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내 교과, 지금까지는 내 교과에 대해서 잘 가르치면 됐는데,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내 교과만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교과까지도 알아야 되고, 그게 진로 진학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진로 진학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려면 선생님이 이 교육과정과 과목에 대한 안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해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게 좀 이따 얘기하려는 진로 진학과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자, 두 번째, 중학교에 가면 자유학기제 합니다. 자유학년제로 올해 엄청 확대했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에 한 학기만 운영했던 자유학기제가 1년을 운영하는 자유학년제로 바뀌었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뭘 찾게 하고 싶은 거냐면 진로 찾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 핵심이 진로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진로 찾는 게 맞아? 라고 하는 비판들이 많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유학기제 나올 때부터 뭐라고 했어요? 중3이 맞다 라고 얘기했어요. 중3이 맞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들어오자부터 근데 중3이라는 게 시험을 안 봐버리면 또 고등학교 입시에 영향을 주니까 중1에서 지금 한 겁니다. 자, 한 학기를 했었어요. 2015년, 16년 막 이렇게 해서 한 학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자유학년제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시도교육청에 전체 중학교 중에 자유학기제를 하는 데가 많을까요? 자유학년제를 하는 데가 많을까요? 자유학년제로 다 돌아섰어요. 자, 그런데 바뀝니다. 왜 이게 이해도가 중요하냐고 얘기하면 고교 학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로 진학이 훨씬 더 유리한 학생들이 도움을 많이 받겠죠. 고교 학점제라는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뭐냐면 진로 진학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이 불리한 거예요. 그러겠죠? 진로 진학이 명확한 학생들이 유리해요. 그런 전형이 있죠. 그런 대입 전형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진로 진학이 명확한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3년 내내 사설을 하겠다라고 했던 아이는 도서관 활동부터 해서 별의별 활동을 다 하겠죠. 그러면 문헌정보학과나 사서 관련되어 있는 학과에 들어가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로 진학이 명확한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가 고교 학점제예요. 고교 학점제의 맹점이 바로 진로 진학이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불리할 수 있죠. 근데 대체로 많은 학생들이 진로 진학에 명확하지 않죠. 명확하지 않아요. 어.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왔어도 아이들이 내 진로를 고 2학년, 3학년 돼도 내 진로를 못 찾는 애들이 허다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1년을 했던 학교들을 이제 어떻게 바꾸려고 하고 있냐면 한 학기를 중학교 1학년 때 해요. 원래 기존대처럼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학년제에서 두 학기 했던 것 중에 한 학기를 어디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3학년 2학기로 옮겨야죠. 그죠? 3학년 2학기로 진로 집중학기로 옮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유학기제가 자유학기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뭘 준비하라고 진로 집중학기를 만들어주는 거냐면 고등학교 대비하라고. 다른 말로 하면 고교학점제 대비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고교학점제를 얘기하면서 학생들의 진로 찾는 걸 얘기하면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3학년 2학기 때 진로 집중학기를 운영한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 정말로 정부 시책에 대해서 고교학점제만 얘기했지만 중학교까지 연계하는 중고 연계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걸 되게 중시하고 있습니다. 예. 2020학년도에 자유학년제가 대폭 늘어났는데 2021, 2022에서는 중학교가 다시 자유학기제로 운영하고 3학년 2학기 때 진로집중학기로 바뀌고 있어요. 제일 먼저 어디가 바꿨냐? 세종이 바꿨습니다. 올해. 예, 이렇게 바로바로 적응하는 데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도 그런 차원에서 자유학기제 기본사항 책자 준 거에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흐름을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핵심적으로 아까 떠오르는 거, 아까 교수평기 얘기 나왔어요. 참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 자체가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예, 교수평기, 예,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라는 부분들이죠.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입니다, 요즘에는. 교수평기 진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뭐겠어요? 진진이. 진로진학입니다. 예, 진로진학. 그러니까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진로진학을 일체화하겠다라는 거죠. 고교학점제 취지에도 맞고요. 자, 그러면 교육과정을 어떻게 일체화합니까? 그러면 지금은 교육과정을 교사가 주어진, 학교가 주어진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그냥 듣는 거였다면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해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라. 그 방향은 학생들의 진로 진학에 맞는 걸로. 물론 모든 과목은 아닙니다. 공통과목이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거는 큰 의미에서의 교육과정이고 작은 의미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이제 교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구성하는 거죠.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럼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방법은요, 또 배웠잖아요. 교수법하고 그 교육법에서. 교육과정 재구성 어떻게 합니까? 교과 내의 재구성이 있고요. 그죠? 어, 교과 간의 재구성이 있고요. 다른 교과와 연합을 하는 통합교육과정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합니다. 어, 그리고 그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이유는 국가가 준 교육과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자기 교육과정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국가가 주어진 교육과정대로 그대로 가르치는 교사가 될 것이냐, 그 교육과정을 가지고 나만의 교육과정을 만들 것이냐, 이제 교육과정의 자율권은 교사에게 있다 이거잖아요. 그게 교육과정 재구성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을 재구성했으니 그거를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입니까?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합니다라는 거죠. 그럼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은 무엇입니까? 네. 뭐 누구는 배움 중심 수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배움 중심 학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활동 수업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은 여전히 핵심은 그거죠. 교사가 일방적으로 교사가 판단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거죠. 거기에는 활동이라는 수업과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특히나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협동학습이나, 그죠? 예. 모둠학습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지향합니까? 시민성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내가 공부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성장하고 있는 시민성의 차원에서 보면 같이 모둠을 만들고 같이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잖아요. 예. 특히나 사회과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재구성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교사가 또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실시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반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실효성 논쟁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학생 참여 중심 수업입니까? 예, 철학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그 철학은 구성주의에 부각됩니까? 그건 뒤의 철학에 맞습니까? 그건 비고치키의 철학에 맞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격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수업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겠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두겠다는 거죠. 예, 교사를 무시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 교사의 일방적 강의직 수업은 예, 를 넘어서서 하겠다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지필평가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심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과정 중심 평가를 하겠다. 과정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 과정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게 과목 세특이죠. 과목별 세부 능력 및 기타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과정 중심 평가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수행평가 했습니다. 그죠? 수행평가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죠. 그 수행평가 안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배웠는가를 선생님이 보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들이죠. 이걸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잖아요. 과정중심평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고, 기록이라는 부분들은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게 과세특입니다. 그러면 과세특만 있습니까? 개인세특도 있죠.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이거를 성적을 내지 않고 하겠다는 거죠. 자, 고교학점제에서 지금도 2019년부터 자, 과목이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이 공통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공통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옵니다. 그죠? 예, 성취도 나옵니다. 등급이 나옵니다. 표준편차 나옵니다. 그러면 다 사열화할 수 있죠. 표준편차 나오고 성취도 나오고 등급 나오면 줄 세우기 쭉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2019년부터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 안 나옵니다. 표준편차 안 나옵니다. 성취도만 나오고 성취도 비율만 나오죠. 쉽게 얘기해서 너는 A다, 너는 B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A 맞은 학생이 전체 몇 프로다, B 맞은 학생이 전체 몇 프로다라는 것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이 안 나오고 표준편차가 안 나오니 줄을 세울 수가 없죠. 점수를 낼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물론 A, B, C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뭘 보겠다는 거예요? 바로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보겠다는 겁니다. 왜? 진로 선택을 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진로에 맞추어서 내가 필요하면 그 과목을 들었다는 거죠. 그 과목이 어렵건 뭐하건.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등급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배웠는가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진로 선택 과목을 잘 살펴보면 진로 선택 과목 안에 탐구 활동에 진로 내용이 자기적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자기적으로도. 그래서 되게 이상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이렇게 펼쳐본 사람들 알 거예요. 이렇게 잘 가다가 내용인데 중간에 활동의 끝부분에 보면 그래서 뭐 진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무슨 뭐 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는데
그게 무슨 직업군과 이렇게 연결해서 억지로 막 짜맞춰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냐하면 이거 진로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서 그런 식으로 약간 자기적으로도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앞으로 그게 더 확산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교학점제가 되면 진로 선택 과목처럼 모두 다 뭐 하겠다? 등급, 표준편차 안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성취평가제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대평가 하겠다는 겁니다.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일정 정도 수준까지만 되면 넘어가는 거죠. 우리 한국사가 그렇고 영어가 수능에서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뭘 보는 거예요? 바로 과목 세특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기록을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생기부 중에 웬만한 거 다 줄였습니다. 예, 기록하는 거 다 줄이고 안 줄이고 대입 반영 안 하고, 예, 그런 자료도 내가 그 보인다 그 시리즈도 다 안내돼 있으니까 나중에 영상 보시고요.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학생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진로를 찾아가고 있는지를 고도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찬반 논쟁입니다. 예, 뒤에도 그 핵심 논쟁에서 나왔지만 그렇게 될 경우 성적 부풀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예, 실제로 성적 부풀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는 뭐겠어요?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 진로 진학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한 활동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진로 진학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자, 학교들마다 실질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사회문화를 듣고 있어요. 사회문화를 하고 있지만 걔는 이과생인데도 사회문화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문화 내 이과에 지향하고 있는, 이과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쪽으로 가려는 애들이 사회문화 들으면은 사회문화 수행평가 중에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과학적 주제를 다르게 하죠. 예.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생님이 써줍니다. 그러면 사회문화 과목이지만 걔는 그 진로에 맞추어서, 예, 그 연구보고서 내용을 과학적인 걸로 하거나 융합적인 걸로 만들어서 제시하게 일부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죠. 예.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로진학 일체화예요. 예. 그걸 얼마나 더 잘 짜임 있게 만들어서 그걸 고도화시키냐. 이게 지금 고등학교에서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잘 나가는 학교들,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시에서 성공을 보였다는 학교들은 대부분 이런 교과의 내용들을 촘촘하게 만들고요. 교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년 교육과정, 예,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하죠. 예, PBL을 합니다. PBL이 단지 교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학년에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학년에서 운영한 이런 부분들을 학교 교육과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예. 그게 어디서 제일 처음에 등장했냐? 혁신학교에서 그게 제일 처음에 등장했습니다. 혁신학교가 나중에 뒤에 이제 자료에서도 조금 제가 너무 자료가 많아서 다 설명하지는 않고 이제 중간중간 핵심적인 것만 내용을 설명할 건데, 거기 보면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부분들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 사회과에서 시작한 겁니다. 사회과에서 마을과 관련되어 있는 마을 지도를 만들어 보고 마을에 관한 연구를 같이 애들하고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중학교들이 자유학기제 하면서 마을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마을 지도를 만들고 마을 활동을 해요.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하고 마을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교사가 했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마을에 마을 교사들이 있고 마을에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을 학교 교육 과정과 연결을 시키기도 하죠. 자연스럽게 교과와 교육 과정이 연결되는 거죠. 유의미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수 평가하고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왜? 아이가, 자, 이런 거예요. 앞으로 제가 중간에도 나왔는데 지금은 공통 과목이 있고요.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융합 선택 과목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이번에 바뀌는데 융합 선택 과목이 생겨요. 이 융합 선택 과목은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학생이 교육 과정을 개설해 달라고 그러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 없는 거. 고시 과목이 아닌 거. 자, 교사가 내가 만들어보겠다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서울에 있는 창덕여자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는요. 짝토론이라는 교과가 있어요. 이 교과예요. 짝토론이라는 교과가 있어요. 아예. 예. 그럼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예. 짝토론이라는, 이상하죠. 무슨 과목 이름이 짝토론이에요? 실제로 모둠 토론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예 과목으로 만들어요.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거를 교육청 인정으로 해주면 선생님들이 교과서 만들고 교재 만들어서 수업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뭐 이런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죠. 항공 승무원을 하겠다는 애들이 많은 학교예요. 예. 그러면 항공 승무원이라는 과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융합선택 과목으로. 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교육과정 재구성이죠. 다른 게 교육과정 재구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육과정 재구성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수업하겠어요? 당연히 학생 참여정신 수업하고 그 과정들을 하겠죠. 그 기록에다 해주겠죠. 그게 진로진학 연결되는 거죠.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과목을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공통 과목은 따로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기본 소양과 기본 기초학력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의 일체화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도화되고 있죠. 뭐에 맞물려서? 진로 진학에 맞물려서. 예. 자, 그 다음에 학력에 대한 이야기를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세종은 세종형 학력이 있습니다. 자, 지성, 심성, 시민성입니다. 감성 아닙니다. 근데 충남은 참학력이죠. 예. 지역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요. 자, 새로운 학력, 뭐 신학력, 참학력, 세종형 학력 이렇게 달라요. 그 용어는 교육청들마다 다르니까 꼭 자기 교육청 거 알고요. 내용은 유사합니다. 지성, 심성 혹은 감성, 시민성입니다. 당연히 사회과는 아예 시민성에 그냥 되게 적합한 교과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세 개를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야죠. 왜 그러면 기존의 학력은 무엇입니까? 기존의 학력은 배우는 힘이 아니라 학력이 뭐였어요? 나의 이력이었죠. 이력이었다. 이력. 배우는 힘이 아니라 이때 력이 배우는 힘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이력 같은 거죠. 자격증 따는 것 같은 거. 그죠?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이 뭐였어요? 지적인 거였잖아요. 지적인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알잖아요. 예. 지적인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지적인 게 전부는 아니더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 뭐 감성지능 얘기하고 심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따뜻함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요. 시민성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은 뒤에 조금 더 세종 자료는 더 있으니까 세종은 꼭 한번 보고요. 이 안에 세부 지표가 있습니다. 네. 유사합니다. 정확하게 그걸 다 암기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좀 알아야겠죠. 그 중에 사회과에서는 뭐와 관련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있고요.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교과하고 학력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때는 뭐냐면 사회과에서는 시민성, 시민성 중에서는 이 단어는 공동체의식, 이 단어는 심성, 이 단어는 생태 능력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기도 해요. 지금은 교사습 지도안을 쓰는 데가 있긴 하죠. 이거 면접 말고 수업 실현하기 전에 교사습 지도안 쓰죠. 대전이 쓰죠. 대전이 이번에 대전은 교사습 지도안 쓰고 그 다음에 수업 실현하죠. 세종도 그랬는데 세종은 이제 교사습 지도 안 써요. 충남도 안 쓰고 충북도 안 써요. 그냥 바로 수업 실현하죠. 예전에 교사습 지도안을 쓸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교사습 지도안에는 어떤 특정 단원이 나오잖아요. 특히나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뭐 직소 수업으로 교사습 지도안을 짜라고 나와요. 근데 그 안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세종형 학력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 제시하시오. 그게 필수 요소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선 세종형 학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세종형 학력의 지성, 심성, 신민성 안에 있는 하위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 하위 요소에 맞춘 교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세종 학력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뭐 9가지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학생 자치 얘기하면서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특히나 사회과는 교과 얘기하면서 시민성은 당연히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또 떠오르는 거 학교자치, 교육자치입니다. 자, 교육자치. 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이제 이양하는 거죠. 이제 시도교육감에게 권한들이 대폭 오고 있습니다. 바로 교육자치의 핵심은 학교자치입니다. 그러면 학교자치는 학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학교자치입니까? 그건 자치가 아니죠. 그래서 학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거죠. 예. 그럼 학교의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마을이죠.
교육의 3주체, 교육의 4주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교육과정과 또 얘기됩니다. 자, 국가교육과정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지금 되고 있고 2020 교육과정이 지금 준비되고 있죠. 학점제 맞추어서. 그럼 이거는 국가교육과정입니다. 그럼 국가교육과정만 있습니까? 지역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자, 세종은 세종창의적교육과정이 지역교육과정 이름입니다. 세종창의적교육과정이 용어예요. 용어예요. 이거 띄어쓰기 안 합니다. 세종창의적교육과정이 뭐예요? 예, 세종지역교육과정 이름입니다. 이름. 용어입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에 지역교육과정이 있겠죠. 지역교육과정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는 국가교육과정을 가지고 만든 편성 운영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교육과정 일부 축소해서 자기 지역 걸로 바꾼 편성 운영 지침이 있고요. 일부 교육청들은 자기 교육과정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종은 세종창의적교육과정입니다. 국가교육과정과 지역교육과정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지역교육과정이 있으면 끝이 아니죠. 지역교육과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학교교육과정이 있어야겠죠. 학교교육과정이 총합이 지역교육과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학교교육과정이 뭡니까? 학교들마다 무슨 교육계획서 만들어내는데요. 네, 그건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그건 교육계획서고요. 그 학교 운영계획서를 보다 유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학교 교육과정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이 있는 학교들이 많진 않아요. 그거를 준비한 학교들이 바로 혁신학교들입니다. 그래서 말로 막 혁신학교가 뭔데 형체도 없고 실체도 없고 이러는데 실제로 혁신학교를 보면 혁신학교는 학교교육과정이라는 틀이라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고민할 거 있죠. 학교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요. 학년교육과정도 있어야겠죠. 그죠? 학년마다. 그럼 학년마다 교육과정이 다른 게 뭐예요? 왜 달라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프로젝트 기반 수업하고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자, 학교들마다 자 1학년 1학기에 들어와서 1년 동안에 아이들한테 1년 동안 뭘 할까? 자, 한 학기로 하면 학기 단위로 하면 6개의 주제가 나올 수 있겠죠. 6학기니까. 1년 단위로 하면 3개의 대주제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학교가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직원이 모여서 고민을 해봤어요. 1년 동안, 3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아이로 길러낼 것인가? 뜬구러지는 얘기 말고요. 행복한 아이들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뭘 만들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모여서 막 얘기했어요. 그러면 1학년 때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대주제를 정해봅시다. 했어요. 아니면 그거를 학기로 자른다라고 하면 그때가 만약 선거 때가 있다 그러면 선거와 민주주의, 정치 참여 이런 식으로 주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역사 바로 알기도 있을 수 있고요. 독도 지키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위안부 이렇게 더 작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옛날에는 동북공정 이런 것처럼 할 수도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진로, 나 찾기, 꿈 찾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대주제를 선정합니다. 그거를 모아놓으면 학년교육과정이 되겠죠. 학년교육과정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학년교육과정이 있으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그걸 가지고 자기 수업에다가 연결시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에서 근무할 때 중학교 1학년 부장을 한 적이 있어요. 1학년 부장을 딱 하면 부장 발표를 2월 달에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1학년 부장이 됐어요. 그럼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존재하고 1학년 교과 선생님들이 존재하죠. 자, 담임 선생님들은 같은 교무실에 있건 아니면 같은 학년이니까 1, 2, 3반이 다 같이 모이잖아요. 그럼 학년부장인 제가 뭘 하냐 하면 1학년에 들어오는 교과 선생님들을 다 들어오라고 합니다. 다 한 자리에 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전담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걸치는 선생님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1, 2, 3학년이 동시에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겠죠? 1, 2, 3학년을 동시에 부장들이 선생님들 오라고 하면 안 돼요. 걸치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1학년이니까 자, 업무 분장 다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학년 다 발표하고 난 다음에 자 12시부터 1시까지 밥 먹었습니다. 1시부터 2시 반까지는 1학년 전체 교과 선생님들 모임이라고 모였어요. 그럼 제가 뭐라면 한 교실에 1학년 일반 교실로 다 오라고 합니다. 그때 뭘 갖고 오라고 하냐면 교과서 다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가르칠 교과서 다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학년 선생님들이 뭐 할지 알고 오는 겁니다. 올해 무슨 대주제를 결정할까를 고민한다고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미 그렇게 해서 몇 년 한 학교들이 있겠죠. 그럼 몇 년 한 학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1학년 1학기 때는 뭐, 1학년 2학기 때는 뭐, 2학년 1학기 때는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예. 그럼 이제 만들어져 있는 데는 뭐예요? 주제가 6개가 있는 학교들은. 돌리는 거죠, 그냥. 쭉 가면 되고 약간 보완만 하면 되겠죠. 이게 장점이 뭐냐면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행 평가랑 연결돼요. 자, 1학년 2학기 때 독도를 대주제로 정했어요. 그러면 독도에 대해서 역사 시간에 역사, 지리 시간에, 그 다음에 미술 시간에, 음악 시간에, 국어 시간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같이 엮습니다. 그럼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수행평가를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같은 주제를 묶어주면 수행평가도 좀 더 줄어들겠죠. 줄어드는 효과도 존재하겠죠.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요 교과가 뭐가 돼요? 사회, 역사, 도덕이 되죠. 컨텐츠가 이거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역사, 민주주의, 션거 뭐 다 그 사회, 역사, 도덕. 그리고 나머지 교과들이 뭐가 돼요? 음악으로 표현하고 국어로 표현하고 미술로 표현하고 하니까 도구 교과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교육과정 재구성이에요. 교과 간 재구성이 되는 거죠. 교과 간 재구성이자 뭐가 돼요? 학년 교육과정을 만들어주는 거고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 되는 거죠. 수행평가를 아이들에게 조금 더 줄여주는 효과들도 있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1년에 나온 결과물들을 모아면 돼요. 전시하죠. 학술자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다 뭉쳐놓으면 그게 학교 교육과정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학교 자체를 떠나서 이제 교사로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교사들이 이제 어디까지 성장하냐. 자기 교육과정을 만듭니다. 내 교육과정. 자, 내가 일반 사회면 일반 사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컨텐츠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교육과정이 오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이거잖아요. 그 안에 정치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 있고 참여 있고 민주주의 있고 정부 형태 있고 쫙 있잖아요. 그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내 교육과정으로 만들죠. 그래서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뭐 하는 거예요? 그거대로 수업하는 거죠. 이때마다 내가 뭐예요? 이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떠한 활동으로 수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학생을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 문화를 가르칠 때는 직소 가지고 해야지. 그죠? 문화의 공유성을 가지고 문화의 속성, 공유성, 축적성 이거 할 때는 요거 직소 전문가 집단으로 해야지. 그러면 내가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소 수업을 통해 문화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부속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내용도 공동체 의식이고 그걸 방법도 수업 방법도 직소라는 수업을 통해 공동체가 더 나은 시너지 효과로 더 나은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배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소 2에 가면 이제 뭐 하면 돼? 향상 점수 가지고 점수를 주잖아요. 향상 점수를 준 이유가 뭐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95점에서 98점 맞는 것보다 50점 맞았던 친구가 70점 맞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조가 더 점수를 많이 받게 하는 거죠. 왜? 너만 성장하지 말고 못하는 아이까지 끌어올리는 게 진짜 수업이란다라고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까지 연결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교육과정이죠. 이걸 우리는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의 일체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낮게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게 다 사실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 고도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다시 계속 내실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 그렇게 하고 있는 수많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걸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마을까지 연결시키려고 하는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네, 쉽지 않죠. 쉽지 않고 대학 입시란 현실도 안타깝고 하지만 그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틀 내에서 하기도 하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요 그 기록, 교수 평기 기록도 있잖아요. 그 기록도 역시 그거 학생부 종합전형에 애들 잘 써주려고 하는 기록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관도 알아요. 입사관도 압니다. 예. 이 학교가 그냥 신용만 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다는 거죠. 자, 첫 번째가 교육 생태계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연결 지으세요. 교육 생태계 조성이라는 부분들하고
혁신학교 활성화하고 교육혁신지구하고 마을교육 공동체는 한 덩어리입니다. 이 중에 제일 크게 보는 게 교육생태계입니다. 도대체 교육생태계가 뭐예요? 교육 거버넌스가 뭐예요? 막 이런 말들 막 난무하잖아요. 이게 뭘까? 좀 이따 자료에서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자, 교육생태계 조성이라는 게 진짜 큰 겁니다. 교육청들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막 그림 같은 게 떡 떠요. 막. 안에 막 혁신학교 같은 게 하나 있고 그 밖으로 막 교육혁신이라는 말이 막 나와요. 그리고는 그 바깥으로 막 마을교육 공동체도 나오고요. 막 교육 거버넌스라는 말도 막 나와요. 이렇게 막 커져요. 그러면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교육 생태계를 복원하겠다, 뭐 회복하겠다, 막 이런 말들이 막 나옵니다. 이게 뭐냐? 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마을이 학교입니다. 라는 취지랑 동일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바로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학생을 중심에 두고 그 아이의 하나의 성장을 온 마을과 온 학교가 정성 들여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육에 그대로 훅 들어와 있어요. 지금 훅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의적 교육과정 아까 얘기했어요. 지역교육과정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교육과정을 뛰어넘은 공동교육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더 고교학점자 얘기할 때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공동교육과정은 보완적인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혁신교육과 진보교육 혹은 새로운 교육의 미래교육과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자, 왜? 미리 얘기합니다. 자, 교육과정을 확대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늘려줬습니다. 근데 학생의 수요가 그만큼 못 따라올 수 있죠. 이상 수강 신청을 하면 설강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뭐 사유서를 써서라도 교수님들 하시는 과목은 거의 살려드리고는 있어요. 보통 네. 그래서 몇 명이에요? 저희가 지금 정원이 학년당 18명이니까요. 원래는 한 12명 정도는 돼야지 설강이 되는 거죠, 전공이. 네. 네. 고등학교도 비슷합니다. 고등학교도 13명 이상이면 개설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반에 25명인데요. 그죠? 25명의 반이니까 심지어는 최근에는 학교장이 허락을 하면 5, 6명도 강의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5, 6명의 명을 가지고 강의를 개설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과목 지도가 되겠죠, 또. 왜냐면 내가 지금 한 반을 수업을 해야 되는데 걔가 3명이고 또 다른 애가 25명 나머지 뺀 20명 있으면 2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업 시수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되면 교사들이 불만이 커지는 게 여러 데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가 있고 실제로 5명밖에 없으면 다 폐강해 줍니다. A라는 고등학교에 경제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5명이 신청한 학생이 그럼 폐강이죠. B에도 5명이에요. C에도 5명이에요. 이 세 개 학교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15명 되죠.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열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세종에서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경기도에서는 교육과정 클러스터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장점이에요? 우선 학생들이 소수의 소인수 과목도 개설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하나는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니까 이미 교육과정이 범위가 학교가 아닌 학교 밖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바로 공동체성이 발휘되는 거죠. 예, 공동체성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공동교육과정 확대되고 있어요. 특히나 2019년에는 공동교육과정이 다 늘어났어요. 예. 이제 이 공동교육과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말에 하고 있어요. 주중에는 이동하기 힘드니까 주말에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주말에 하면 순중이라고 합니다. 원래 아이들이 과목을 듣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로 듣는 거예요. 학점 단위가 더 늘어나는 거죠. 180 플러스 24에서 180 플러스 참체 24에서 180에서 뭐 185, 186 이렇게 늘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주 5일째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규교육 과정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죠. 근데 말 그대로 정규교육 과정을 집어넣으려면 학생 간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공동교육 과정이니까. 그럼 이동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있죠. 그래서 올해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코로나에 맞추어서 엄청 확대됐습니다. 공동교육 과정의 새로운 방향들이 모색되고 있는 거죠.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코로나 때문에도 더더욱 공동교육 과정은 늘어나겠죠. 쌍방향 온라인 수업입니다. 이렇게 쌍방향으로. 예. 그럼 거기는 줌을 이용합니까? 예, 교실 온다시라고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동 학교 간의 교육 과정을 나누는 공동체성이 드러나죠. 얼마나 듣기만 해도 좋아 보여요, 그죠? 좋아 보여요.
자, 그리고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아까 계속 얘기했습니다. 개개인성을 맞추는 진로교육 속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대의 변화가. 자, 배움 중심 수업, 아까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얘기했고요. 회복적 생활교육도 좀 더 뒷자료에서 같이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생활 지도라는 개념의 용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도 잘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그마한 문제들로 학업 중단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때문에 아시죠? 학업 중단율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 대책. 자, 그리고 학교 자치, 교육 자치의 부분에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 부분, 학부모와의 소통, 활동하는 지원의 부분, 예, 자치 부분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하고 있다가 만약에 자치가 나오면 이 부분을 얘기하고, 만약에 학부모의 학교 참여 부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만 특화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고교 교육력, 예, 고교 상향 평준화라고 할 수 있고, 좋은 학교라고 그러니까 뭉뚱그린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좋은 학교 만들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막 당황하잖아요. 나름대로 교육적 소신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인성교육. 예, 특히나 보수 쪽에서는 인성교육이라는 말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 인성교육, 진보 쪽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얘기하고요. 근데 엄밀히 보면 그게 그거예요. 뭐 대단한 차이 있지 않아요. 약간 이런 데에서 보수와 진보 뭐 이렇게 좌우 논쟁하는 거 보면 좀 우습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학생의 그 인성이냐 민주시민이냐 그게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같은 맥락에서 같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부분들과 연결시켜야 되고요. 학교폭력은 아까 생활교육이라는 부분과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안전교육, 안전한 학교 만들기. 이때 말하는 안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여러 프레임들이 나올 수 있겠죠. 학교 폭력으로부터의 안전도 안전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서의 안전, 급식으로부터의 안전, 그 다음에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의 공간의 안정성 이런 부분도 포함할 수 있겠죠. 혁신학교도 아까 얘기했고요. 교육복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 같이 할 필요 있고요. 4.16 교육체제라는 말은 옛날에 쓰던 말이긴 한데 이런 말들이 갑자기 나가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5.3일 교육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한참 전 얘기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의 근간, 지금 7차 교육과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계획안이 5.3일 교육계획안이었었습니다. 이 5.3일 교육계획안에 대한 그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얘기한 선택교육과정과 같은 맞춤형 교육에 대한 수요자 중심이라는 부분들의 장점이었다면 단점으로 얘기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신자유주의입니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교육관이다라고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계속 모색되었던 게 바로 4.16 교육체제입니다. 한때 언급이 많이 되었어요. 지금은 언급이 거의 안 되고 있죠. 7년 전에 언급됐습니다. 이때 4.16이 바로 뭐냐면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세월호 4.16 벌써 7주기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라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죠. 예. 움직이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제 강조하는 교육을 얘기할 때 4.16 교육 체제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예. 잘 사용하지 않은 용어들에도 혹이나 이런 용어들이 나와서 당하지 말라고 자료도 같이 넣었고요. 예.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나 교권, 학생 인권 한때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면접 특강 자료 같은 거 보면은 막 교권하고 학생 인권하고 막 비교하고 막 약간 논술 자료 같이만 이렇게 제시된 것도 있을 거예요. 자, 학점제는 제가 얘기했던 영상 같은 거 계속 좀 보고, 예. 새로운 학력 아까 얘기했던 거, 이 새로운 학력은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그대로 연결되고요. 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OECD 핵심 역량하고 그대로 연결되고 유네스코 미래교육과도 그대로 연결되죠. 그리고 이 정신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이 역량과 새로운 학력하고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철학적 배경도 달리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반대 성향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OECD 핵심 역량을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의 연장선이라고 하고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여기 2015 개정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이 역량도 역시 역량 중심이라는 것도 역시 신자유주의 교육의 한 맥락이다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제도든지 간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
이런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구분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지적인 것만 강조하는 학습 이력으로서의 학력에 대한 대안으로서 계속 모색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좀 전 용어적으로도 암기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OECD 핵심 역량이 뭐지?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거죠. 그럼 좀 자신감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 말만 살짝 바꿔도 사실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자, 세종어 학력입니다. 자, 아까 왜 세종어 학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예시로 든 거예요. 자기교육청권 살펴보시고요. 지성은 창의적 사고 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 자율적 행동 능력이고요. 심성은 심미적 감성 능력, 생태적 감성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 시민성은 공동체 능력, 민주 시민 능력, 도덕 능력입니다. 자기교육청권은 이거 9개잖아요. 외워야죠. 외워야죠. 저도 전문직 시험 보고 이런 거 할 때 외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의사소통 능력은 시민성 아닌가? 의사소통이면 시민성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냥 자기교육청에서 이렇게 카테고리로 정리한 거예요. 그냥. 자, 다시 이 지성 중의 창의적 사고 능력은 적극적인 도전, 협력적 문제 해결, 전략적 사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지적 호감, 기초학습 습관, 지식 정보 처리. 자율적 행동 능력은 자기관리, 긍정적 자아, 자주적 행동. 심성 다 읽어볼게요. 심미적 감상 능력, 예술적 감수성, 예술적 표현, 예술적 향유. 생태적 감상 능력, 생명 존중 태도, 생태적 감수성, 생태적 기여 태도. 의사소통 능력, 자아 정책성, 공감, 갈등 조정. 시민성, 도덕 능력, 성찰하는 습관, 존중하는 태도, 비판적 사고 습관. 민주시민 능력, 주체적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기여. 자, 공동체 능력, 문화적 소양, 공동체 의식, 글로벌 시민 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학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최종 비전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암기는 좀 할 필요가 있을 거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공유되고 있나요? 보이죠? 예, 자료 이미 줬고요. 예.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게 오프라인에서 이 면접 특강을 했다 그러면 제가 이거 갖고 갔을 겁니다. 즉답형 문제지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해봤어요. 나눠주고 혼자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둘씩 짝지어주고 이거 가지고 한번 구상해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구상해서 발표한 걸 제가 칠판에다 다 써서 어떤 팀, 여러 팀을 동일한 걸 줬어요. 그래서 같이 보완해주고 해서 증보도 하고 보완해서 같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대입 공정성 제고, 자사고 외고, 특목고 일반고 전환 등 고교 체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중심에 고교 학점제가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 주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자, 교사로서 어떠한 준비를 할 것인지 제시하시오 했어요. 자, 교육 주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교육 주체는 뭐 해야 돼요?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이거 다 제시해 줘야 돼요. 그죠? 그럼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각각의 어떤 언급들을 정답 처리의 출제 기준으로 보는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는 뭘로 해야 돼요? 그래서 교사로서 어떠한 준비를 할 것인지 라고 하면 교사로서 아까 얘기했던 뭐 그게 교육과정 전문가, 진로진학 전문가, 교과 전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제가 신중하게 보고 신중하게 30초 이상 찬찬히 보고 한 번 더 읽어보고 얘기하라고 했던 게 뒷부분이에요. 그냥 교사로서의 어떤 준비를 했는지만 눈에 들어오고 긴장해서 그것만 얘기해버리면 앞에 교육 주체를 위한 노력은 다 하나도 얘기 안 한 거죠. 그럼 다 얘기했어도 뭐 하는 거예요? 반은 날아간 거죠. 그죠? 그걸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후속으로 한번
이걸 한글로 해서 줄 테니까 나중에 다 강의 끝나고 이걸 왜냐면 같이 해볼 수가 없잖아요. 개별로 해서 지금 답을 얘기 안 할 거예요. 받은 다음에 제가 채점해서 피드백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저한테 나중에 보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지금은 샘플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고교학점제가 실시될 경우 교사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교원의 역량 강화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비교원들이고 이제 선생님들을 하실 분들이니까 그 면접장에서 자, 어떤 측면에서 교사의 역량이 강화돼야 하는지 3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저는 아까 교육과정, 진로 진학, 예, 그 다음에 교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어떻게 풀지는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거는 교사의 역량이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교사가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고교학점제에서 교사가 필요한 역량. 우선 기본적으로 교사가 해야 할 기본 역량이 있죠. 수업. 원래 수업 했었어요. 그죠? 생활교육. 옛날에 생활지도라고 했던. 그죠? 거기에는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육과정 역량, 진로진학 역량, 설계하는 역량. 그죠? 이거 얘기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지역연계 교육과정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육과정 4단계로 얘기할 때 있잖아요. 교육과정 편성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육과정 확대 편성의 측면에서 보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과목 지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다과목에 대한 지도 역량을 키우겠다. 그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만이 아니라 과제 연구, 그죠? 심화 과목 있잖아요. 전문 교과에 있는 과목들, 국제법, 국제경제, 국제정치 이런 거에 대한 역량도 내가 가르쳐 보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 실제로 하고 있어요. 특목고 과목이잖아요. 국제고 과목이에요. 경제법, 국제법, 국제정치 이런 거요. 여러분들 중에서 첫 발령을 국제고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신규도 국제고 발령 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경제 안 가르치고 국제경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 2번째 단계로 보면 그렇게 만약에 썰을 푼다면 아니면 전제 조건을 고교학점제의 4단계에 비추어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더 명확해지겠죠. 공동교육과정 내가 소인수 과목에 대한 과목들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교 개설이 안 되면 공동교육 열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죠? 공동교육과정 열기 위해서 그 과목에 대한 심화 과목이나 소인수 과목에 대한 과목 지도 역량을 키우겠다. 자, 쌍방향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온라인 수업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코로나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 있고요. 지역연계 얘기하기 쉽죠. 사회과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지역연계 교육과정과 연결해서 마을과 연결하는 부분들과 연결시키고 싶다. 특히나 여러분 이 중에 우리 일반 사회니까 나중에 그 자료에서 좀 이따 제시할 텐데요. 마을 교육 공동체의 또 하나의 큰 축을 이루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회적 경제입니다. 뜬금없이 왜 사회적 경제가 나왔을까? 의문을 품어야 돼요.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들이 엄청 뜨고 있고요. 그게 지금 지역 교육청들마다 특히나 혁신교육청에서는요. 아예 부서에서 담당자가 한 명이 있을 정도예요. 사회적 경제 부분은요.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일반 사회다 보니까 제가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지원하고 있지만 사회 도덕 업무랑 경제교육 업무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사회적 경제는 담당하고 있지 않아요. 교육협력과에 사회적 경제 담당하는 사람이 한 명 따로 있어요. 아예. 그 사람 마을교육공동체 팀에 있어요. 그러면 특히나 사회적 경제 부분들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을교육공동체 팀에서 우리가 일반 사회니까, 경제 부분이니까, 그거 연결시켜서 하겠다. 라고 하면 교과 전문성과도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나리오를 여러 개로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만약에 질문이 또 바뀌어서 지역연계 교육과정에 대해서 마을교육공동체의 관점을 막 설명하고 있고 그 중에 사회과 교사로서의 역할을 물어요. 이렇게 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특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1시간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게 2분, 그죠? 2분 30초. 3분 안에서 이걸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여러 개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측면을 얘기할 때 지금 내가 얘기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3개의 시나리오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걸 정확하게 묻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얘기하면 돼요. 다 얘기하면 된다고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얻어 걸려게 되겠죠. 채점 기준에 분명히. 예. 이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막 얘기해버리면 정말
키워드만 남발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논리성이 떨어지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이런 부분들이 진짜 필요합니다.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얘기했을 때 교사의 측면에서, 교육 주체의 측면에서, 교과 교육 측면에서 이렇게 그걸 교과 교육 안에서만 얘기했을 때 혹은 마을과 연계하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야지라고 하나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또 해볼게요. 국가교육회의가 2021년 국가교육위원회로 발전됩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역할이 강화되는 등 교육자치의 시대가 예상됩니다. 교육자치의 꽃은 학교자치입니다. 학교자치를 위해 교육 주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각 2개씩 제시하시오. 그러면 또 교육 주체니까 그죠? 예. 학생, 학생자치, 학부모자치, 예. 교사자치, 그 다음에 예, 지역과의 연대. 예. 자치라는 부분들은 혼자 한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연대와 협력이라는 부분들이 존재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자, 또 다른 만약에 이걸 좀 약간 더 바꾸면 교육자치의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학교자치를 위해 교육주체 모두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자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교사로서 소신을 제시하시오. 자, 그 중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학생자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교사로서 소신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기존의 학생자치의 비판을 포함해서라는 전제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럼 기존의 학생자치는 어떤 걸까요? 그걸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예. 학생부에 있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묻지는 않을게요. 예. 바라보는 사람과 여러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기존의 학생자치라 그러면 뭐예요? 뭐 학생의 중심의 자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비판자면 그런 게 있고 학생의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 말은 일정 부분 전체에 대한 보편적 어떤 학생자치의 개념보다는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자치의 개념들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 자치를 한다. 그래서 뭐예요? 다모임을 한다거나 대의원을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다모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특히나 그런 게 혁신학교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어요. 다모임이 뭐냐면 학생들이 다 모여서 진짜 하는 직접민주주의 같은 거죠. 교사 다모임, 그죠? 그다음에 학부모 다모임도 같이 하고 이걸 위해서 또 요즘 뭐 하고 있냐면 뒤에서 또 설명할 부분들인데 생활교육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학부모, 학생, 교사, 교육 주체, 생활협약이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은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스스로가 만든 협약. 학생만 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도 협약. 그 다음에 교사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협약.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교 교육 주체들의 생활협약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중에 학생 자치란 부분들만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학생 자치는 학생 자치로 끝날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 부분들은 학교 자체에 연결되어야겠죠. 그 전체 맥락에서 얘기하면서 학생 자치를 얘기할 수도 있고 학생 자치를 비판하고 학생 자치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그런 자치가 제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전체가 자치를 이어지기 때문에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다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이런 부분들로 마무리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상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큰 거 작은 것들을 같이 여러 개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걸 가지고 가서 얘기하고 나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내가 요거 얘기 못했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사회과니까 학교는 시민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었습니다. 고3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학생 정치권이 확대되는데 교사로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했는데 고3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아직 덜 미성숙한 아이들인데 선거권을 준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조 선생님 묻는데 안 돼요. 그죠? 출제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뭐 그걸 뭐 일벤이 이렇게 뭐 이렇게 폄하할 수도 없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 학생들이 미성숙한데 이거 줘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학생 정치권이 확대되는데 교사로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회과 교사로서 묻는 거예요. 그죠? 특히나 여기에 사회과 교사로서라고 나왔으면 이제 시민교육으로서 정치 참여에 관한 이야기를 교과와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그죠? 학교 자치라는 부분들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 학교 자치라는 경험을 통해 정치권의 행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요즘 그거
있는데 누가 이거 얘기했더니 주민자치회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 아세요?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아예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주민자치회는요. 옛날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선임을 했어요. 마을에 괜찮은 사람들에게 선임했어요.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추첨해요. 50명 뽑아버려요. 그냥 추첨을. 150명 있으면 아무나 뽑히는 거예요. 집어넣은 사람들은. 거기에 누구 들어가냐? 15세 이상이면 주민자치위원회 할 수 있어요. 그런 경험도 같이 하게 하는 거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서로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학생이 다 참여할 수 없으니 여기서 이제 진로진학에 나올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정치나 외교나 마을이나 지역활동가에 고민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죠. 나는 교사로서 그런 것들의 연결고리, 네트워크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연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고교학점제에서는 지역 연계 교육과정을 한다는데 이런 부분들과 연결해서 하면 충분하게 교과와 마을을 연결시키고 있는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그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부분들과 충분하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다른 배경 지식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연결지고 있는 거죠. 저도 지금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점제 얘기하다가 진로진학 얘기하다가 교수평기 얘기하다가 막 계속 이렇게 막 엇갈리고 있죠. 이렇게 계속 고민해서 연결시켜야지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러 개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죠. 자, 학폭 사안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전담하기 위한 직속기관이 각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학교 자체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회복적 생활교육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당연히 학교폭력의 심각한 사안들은 학교폭력 전담기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죠?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관시키면 그만이에요? 학교폭력 터졌으면 그냥 보내면 그만인 건가요? 사법기관에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자체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때 어떤 사안은 학교 자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라는 판단 기준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사안이 발생한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안이 발생한 거는 처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자, 예방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겠죠. 회복적 생활교육은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줄이기 위한 발생하게 한 사전적인 거고요. 실제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도 회복적 생활교육이 조정 단계까지 있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아울러서 살펴보면 좋겠죠. 비슷한 것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시나리오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자료 하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한글이 안 떨어져 있네요. 제가 한글 띄울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비포로 편집되어 있는 거 있었죠? 네. 화면 띄우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왜 한글 파일이 안 뜰까요? 예. 자, 공유되고 있죠? 비포로 만들어서 꽤 길게 있던 그 자료를 제가 정리해서 다시 A4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한글 파일 PDF로 변하는 거 말고 한글 나중에 톡에다가 올릴게요. 혹시나 이렇게 쓰기 좀 그러면 뭐 긁어다가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들어 보는 것도. 지금 제가 이거 드린 거는 제가 계속 증보했어요. 저도 경기도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에 2016년도에 내려왔는데 그때 이 시험 봐야 되잖아요. 저 똑같이 이 시험 봤습니다. 예, 전문직 면접 시험 받고 저희는 집단 토론도 시키고요. 예, 심층 면접 40분인가 했어요. 예, 정말 갈기갈기 옷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막 와, 엄청나게 묻더라고요, 진짜. 혼자 있는데 7명의 위원들, 진짜 면접 위원들이 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수업했는지를
진짜 낱낱하게 진짜 보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정말 한편으로는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아직 장학사학에는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준비했던 자료들을 이후에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좀 더 보완했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제가 일부 보완해서 이렇게 막 크게 보기 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좀 했는데요.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테두리만 좀 큰 테두리에서만 좀 설명을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교육 생태계라는 부분들인데 도대체 교육 생태계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교육 생태계는요. 학교하고 학교 밖이 넘나드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학교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학교 교육으로 끝나지 않는 시대에 들어왔어요. 이건 다른 나라들도 다 그래요. 그래 왔어요. 그리고 원래 그게 학교의 교육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빨간 글씨 읽어볼게요.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자율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를 민주적 생활 공동체로 만드는 것. 자,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민주적인 어떤 생활 공동체의 모습을 띠게 하는 것. 그게 원래 교육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충실한 학교, 미래형 창의적 교육과정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현하는 새로운 학교 혁신. 자, 이때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말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공동체. 위에 있는 생활 공동체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라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교과로서 의미하는 거고요. 학교, 교육청, 시민,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거죠. 자, 이제 학교, 교육청, 시민, 지역사회, 지자체까지. 자, 뭐 공주도 그럴걸요? 공주 시장도 엄청 신경 쓸 거예요. 공주 교육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자, 정책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연대 협력을 해서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걸 유식한 말로 교육 거버넌스라고 얘기합니다. 거버넌스라는 게 민관, 학이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거버넌스. 그러니까 거버먼트처럼 뭔가 공적 조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공적 조직이 뭐예요? 시민사회가 같이 만든 느슨한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적 기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지금까지는 관에서 했다면 그걸 이제 누가 한다? 민관, 학이 같이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교육 생태계가 조성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가장 큰 개념들입니다. 예, 약간의 비전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표가 있는데 이건 그림 같은 걸로 많이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게 바로 이제 주요 업무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민주적 공동체 성장하는 학교,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 협력과 상생하는 지역교육 공동체, 마을교육 공동체, 현장 중심의 교육환경 체제. 이거를 세종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거 옛날 거예요. 세종은 어떻게 돼 있냐? 미래교육, 혁신교육, 책임교육, 학습도시 세종입니다. 예. 최영 선생님은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러면 각각 미래교육 안에 어떤 내용이 있고 혁신교육 안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죠? 책임교육 안에 어떤 내용이 있고 학습도시 세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면 미래교육에 들어가 있겠죠. 그죠? 예, 마을교육 공동체는 학습도시 세종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예, 혁신교육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죠? 교육생태계 복원이나 혁신학교나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책임교육 안에 가는요. 안전, 그죠? 학생 생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있고 기초학력,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주요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내용들은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교사가 되고 학교에 이제 그 지역교육청에 가도 끊임없이 초임교사 연수 때도 그 얘기 또 하고요. 예, 일정 연수 때도 그 얘기 또 하고요. 교감될 때도 그 얘기 또 하고요. 이거는 나름 그 흔히 말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핵심 카테고리라고 범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육청들도 알 필요가 있고요. 대동소이합니다. 혁신교육청들은 용어만 다를 뿐이지 비슷비슷합니다. 자, 세종교육은 생활교육 공동체란 말을 안 써요.
근데 경기도는 생활교육 공동체라는 말을 써요. 옛날에는 뭐 도덕적, 윤리적이라는 말까지 포함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교육청도 용어를 쓸 필요가 있고요. 자, 혁신학교, 좋은 학교, 예, 모델. 지역마다 용어가 달라요. 예, 그 지역마다 그 용어는 반드시, 예, 뭐, 씨앗 학교, 별게 다 있어요. 어. 세종 같은 데는 그냥 대놓고 혁신학교, 세종 혁신학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좀 흐름 같은 거 좀 읽어보고, 당연히 그러면 중점적인 과제는 혁신학교 확대하는 거. 예. 혁신학교 확대한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확산하는 거. 예. 그거 관련되어 있는 네트워크 만드는 거. 예. 예.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와 연결하는 거. 예. 뭐 혁신 지구 같은 거 만드는 거. 마을교육 공동체, 지역 공동체 만드는 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위에 있는 교육 생태계랑 약간 말만 바꿔서 또 바꾸고 있죠. 그 큰 카테고리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교육혁신지구로 국한에서도 얘기하면 교육혁신지구라는 것도 있는 데가 있고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세종행복교육지구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합니다. 예.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자기교육청의 용어들 잘 찾아보면서 순간 그렇게 해서 막 교육청 홈페이지 같은 거 막 뒤지다 보면 딱 걸려들 때가 있어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깨닫고 그러면서 고리를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면접까지 할 시간, 뭐 수업 시간이나 이것까지 할 시간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푹 한번 자기 자신을 거기에만 한번 올인해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교육 거버넌스가 나와서 한번 예, 얘기하겠습니다. 자, 교육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이제 뭐다? 지방자치단체까지. 그러니까 교육청, 학교, 교육청 당연히 학교 앞에 있는 거고요. 교육청, 학교, 교육청, 지자체,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같이 협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지역혁신교육협의회, 전담지원센터 같은 거 만들어서 협의체가 있어요. 그걸 거버넌스라고 해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라고 시청과 교육청이 합작해서 아예 만든 센터도 있어요. 거기에는 시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교육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같이 일을 해요. 원래 시청하고 교육청은 서로 다른 교육기관이에요. 그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같이 협력을 하는 거죠. 시청의 교육지원과와 그 교육청의 교육협력과가 같이 뭉쳐서 예, 만드는 거죠. 그럼 이게 누구에게도 좋아요? 시민에게 좋으면 당연히 시장에게도 좋은 거죠. 왜 이게 딱 정치적으로도 맞아요. 또 서로가 다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거버넌스를 만들고 이런 협의체들을 계속 돌린다 이겁니다. 예. 모여서 뭐 하겠어요? 교육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해결 방법을 찾는 거죠. 왜? 내부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입니다. 그죠? 그거를 외부적 시각에서 제3자가 판단해 주기도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거버넌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거버넌스는 이런 공동체성을 발휘한 거버넌스, 회의체, 그것도 실제로 만드는 집행기구 같은 센터들을 만들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구조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을교육 공동체도 역시 넘나들며 배우는 거고요. 지금 제시된 건 경기도 사례입니다. 왜 경기도 사례냐면 마을교육 공동체는 경기도와 전북이 제일 앞장서 있습니다.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후발로 지금 이제 다른 혁신교육을 하고 있는 데서 많이 따라가고 있죠. 자,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자기 교육청마다 다르니까.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사회적 교육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이런 개념이 여기 같이 나옵니다. 즉 마을교육 공동체에 접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마을하고 학교는 원래 동떨어져 있어요. 원래 하나가 아니잖아요. 동떨어져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연결할까요? 그럼 학교에서 마을의 인력 자원을 끌고 와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있어요. 그럼 주제 선택 프로그램을 돌려요. 이때 마을 교사가 같이 와서 선생님이랑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코티칭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을교육 공동체 같이 한 거죠. 자, 거꾸로 이거는 학교에서 마을이 들어온 거죠. 마을의 인력이 들어온 거죠. 거꾸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을로 나갈 수 있겠죠. 그죠? 마을로 나갈 수 있겠죠? 뭐 체험하러 나갈 수도 있고 마을의 지역 학습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약간 물리적 결합이죠. 화학적 결합은 없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뭐 짜보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거를 화학적으로 결합하려고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사회적 교육 협동조합이에요. 뭘까요? 매점입니다. 매점. 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려고 한 거예요. 자, 매점을 운영하려고 했더니 보통 매점은 기업 그 사람이 학교에다가 돈을 내요.
뭐 이런 거예요. 학교에다가 2천만 원, 학교에 어떤 뭐 창고 같은 데 이렇게 교실 같은 거 하나 비워주고 사용료를 내야 될 거잖아요. 만약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을 1년 동안에 내겠다라고 하고 사업을 해요. 그러면 매점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2천만 원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죠. 그래서 매점을 어떻게 해요? 보통 브랜드 없는 빵이 들어오거나, 그죠? 싼 게 들어오거나, 세금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수익 사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큰 학교에만 매점이 있습니다. 작은 학교는 매점이 없습니다. 왜요? 수익성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모수 인원이 많아야지, 뭐, 목이 좋아야지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작은 학교는. 그래서 많은 혁신학교에서 뭐를 했냐면 매점을 학교에 만들기 위해 교육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자, 5명 이상이 되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발기인 대회를 하죠. 5명이면 발기인 대회를 해서 교육협동조합을 학교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승인 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만 하지 않죠.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학부모, 그 다음에 교사들이 같이 출자합니다. 10,000원씩, 5,000원씩. 그러면 출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운영해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어떻게 운영합니까? 수업 가야죠. 교사들이 어떻게 운영합니까? 수업 가야죠. 누가 운영합니까?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매점을 만들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마을이 학교에 온 거죠. 그래서 뭐 해요? 매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만들었으니 이제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 할 것 같아요? 친환경 음식, 친환경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좋은 품질의 이런 걸로 아이들에게 제공하겠죠. 왜? 학부모가 매점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매점을 홍보하고 매점에서 또 봉사활동 아이들은 누구겠어요? 학교 아이들이겠죠. 자연스럽게 매점이라는 걸 통해서 누구랑 연결돼요? 학교와 마을이 연결되죠. 그래서 그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사장이 되는 겁니다. 협동조합이니까요. 우리 왜 서유우유도 협동조합이잖아요. 키위 팔고 있는 제스프린가 그것도 협동조합이잖아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람보르기니가 협동조합이에요. 예, 개인 회사가 아니에요. 협동조합. 이탈리아는 대부분 협동조합이에요. 예,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합니다. 예, 자동차 회사라고 다 그 일반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협동조합의 개념으로 가고 있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사회적 경제죠. 시장 경제 논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로 수많은 학교들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교육 공동체의 중요한 연결 기제로 뭐가 들어간 거예요? 교육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매점에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매점만 하지 않고 이제 뭐 하겠어요? 교복사업, 교복 물려주기 사업. 그 다음에 또 뭐도 할까요? 방과후도 하는 데도 많습니다. 방과후도 이제 선생님들이 하지 않고 누가 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하는 건데 학교를 이용하는 거죠. 그 기관에서 하는 거죠. 심지어도 뭐도 하는 줄 아세요? 수학여행도 합니다. 거기서. 수학여행도. 말레이시아도 그런 데가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수학여행을 하고 있는 학교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예요? 서로. 국제교류를 한다면 서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수학여행을. 그럼 수익을 창출하는 여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렴하죠? 그리고 교육적 내용들을 담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부분들,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마을교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 있는 거 한번 잘 읽어보고요. 점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돌봄 교육 있잖아요. 이 돌봄 교육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지자체로 이관하려고 했더니 돌봄 하시는 공무직들이 막 시위하고 막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뭐 연자 시위에서 지난번에 차가 못 나가서 저도 버스 타고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지금 돌봄이라는 부분들도 학교로 다 지금 막 집어넣고 있잖아요. 돌봄의 요소가 학교에서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왜 다른 데서 안 할까요? 힘들고 버거우니까. 그래서 초반엔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학교가 한 거죠. 이제는 그런 실력과 능력과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마을로 가게 하겠다.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라는 취지들이 있는 것들이죠. 공무직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 신분의 변화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건 이제 차후로 듣기라도 이런 부분들도 해서 돌봄, 방과후까지 또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라는 부분들로 모든 걸 학교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들도 같이 연결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아까 그런 센터 같은 거 만드는 부분들도 해서 그 센터를 통해서 엮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 한번 좀 더 거버넌스 또 나옵니다. 한번 보고요. 자, 창의적 교육과정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역 교육과정, 지역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지역 교육과정 그러면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공동교육과정도 같이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같이 맥락에서 같이 좀 보고요. 용어 여기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진 말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좀 작게 봅시다. 이제 또 자, 스마트 교육.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교육이 뭐 이런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로 우리가 얘기하는 ICT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교육도 있고, 자, 여기에 만약에 스마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나온다면 원격 수업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코로나. 지금 엄청 뜨고 있잖아요. 이거 뜨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진짜 어려워요. 원격 수업하기가. 수업에 대한 장단점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할 것인가. 그러면 교사로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요? 실제로 이거 잘하고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자, 지금까지 수업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업은 오로지 교사해 봅시다, 개인해 봅시다라는 것이 되게 셉니다. 그죠? 내 수업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원격 수업을 하고 이번에 비대면 수업으로 확장되면서 선생님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냐면 영상을 찍을 때 혼자 찍지 않는 거죠. 이제 같이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과목 중에 교과서가 없는 과목이 있어요. 어떤 과목인 줄 알아요? 사회과에는 없어요. 사회과에 있어요. 국어하고 영어에 있어요. 고전 읽기랑 영미문학 읽기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은요, 교과서가 없어요. 교과서가 없는데 어떻게 수업해요? 교과서가 없어도 수업해요. 그죠? 교과서가 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예 계획이 없어요. 교과서가 없어요. 고전 읽기라는 과목을 특정한 고전을 집어넣는 고전 읽기 과목으로 만들면 그것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전 읽기, 영미문학 읽기는 교과서가 애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국어과 선생님들하고 영어과 선생님들은 이 과목을 맡기 되게 싫어하겠죠, 우선은. 근데 누군가는 맡겠죠. 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고전 읽기는 A라는 고등학교 나만 가르쳐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학교 선생님들 찾기 시작합니다. A, B라는 학교, C라는 학교 고전 읽기 가는 선생님들은 누가 있는지. 그리고 같은 교과 선생님들은 서로 알죠. 연구회도 있고 뭐 있으니까 대충 좀 압니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해요? 진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합니다. 뭐 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수업에 바로 써먹기 위해 뭐 해요? 넌 뭐 가르치니? 난 이렇게 가르쳐. 라고 해서 모여서 하죠. 그거를 세종에서는 교과 연구 동아리로 아예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서 공동으로 수업 자료를 개발하게 하면 연구비도 주고 식사비, 회의 공간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돼서 아예 줌으로 하게 하고 자료도 찍어서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원래 수업이라는 부분들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준비하게 하는 거죠. 자, 코로나 시대에 원격 수업을 했을 때 교사가 어떻게 역량을 키우고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의 핵심은 개인적 역량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같이 협력하는 정책 공동체가 진짜로 제대로 작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이 힘을 덜어낸 학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젊다는 이유로 학교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스마트 기기를 잘 다룰 거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을 거예요. 예,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안 그런 사람도 꽤 많아요. 그죠? 근데 학교에 딱 가면 진짜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있고 정말 따라 배우지 말아야 할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예, 다 떠밀기도 하고 막 이런 선생님이 있어요. 왜? 그래도 잘리지 않고 그래도 무서웠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아니니까 그거에 따라하지 말고 넘어가고 그건 소수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데 진짜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할까요? 이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도 슬슬 뭘 하나씩 내놓습니다.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저 안에 비밀 장부 같은 거 하나 있어요. 쓱 하나 내놓습니다. 이런 거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뭔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선생님들 보면 이걸로 떠요. 선생님들 같이 협력하면서 같이 수업을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죠. 여기 한두 명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되게 의미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원격 수업의 방향, 역량의 방향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면 설득력도 있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동생 없나요? 학교에 중고등학교 동생들이 있으면 원격 수업하는 거 보면서 그걸 사례를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면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그런 경험조차 없다고 하면 거짓말할 수 없으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요. 자, 스팀 교육, 융합 교육입니다. 통합 교육 과정 PBL과 관련돼서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융합이라는 부분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뭐 교과내 융합이니 뭐 교과관 융합이니 뭐 교과랑 창체랑 뭐 융합이니 캠프하고 융합이니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봤다면 이제는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전체 교육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 안에서 융합 교육을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문화 교육도 사회과에서는 한참 많이 나왔었죠. 사실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격차하고도 연결되고 교육 복지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아이도 버리지 않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정신에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제 다문화 교육이 초등교육을 넘어서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로 들어왔어요. 그죠? 예, 한참 농촌 총각 결혼하기 그 시대가 이미 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들어오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발령받은 학교들은 그런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학교도 아예 어디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애에서 엄마 아빠 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장선생님이랑 얘기해서 그 아이들이랑 같이 밥 먹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뭐죠? 그거 한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 이슬람식으로 한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음식을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실 좋은 형편에 있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형편이 되게 어려운 지역 형편에 있는 학교였는데 아이들 참 의젓하고 멋집니다. 그래야 한다라고 애들이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진짜 교육의 생각해요. 왜 걔네들한테 그런 거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맞다라고 아이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했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있었겠지만 학부모들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결정한 거였고 저는 그게 진짜 시민교육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그 과정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런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런 아이들이 학교 부적응 문제나 학력 격차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언어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요. 그런 용어들도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문화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진짜 맞춤형이 되는 거죠. 특수교육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것처럼. 언어가 안 되는 애들은 언어 교육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언어랑 상관없이 학교 부적응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 학력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또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내용들에 맞추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인간상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개정교육과정의 인간상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교육청의 인간상하고도 같이 연결시켜 보라는 거죠. 그 인간상에게는 아까 얘기했던 학력관하고도 그대로 연결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게 역량, 그죠? OECD, 그 다음에 유네스코,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 역량, 자기교육청의 학력 이런 부분들과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들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클러스터,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아까 전체적인 얘기 다 했으니까 쭉 한번 보고요. 자, 진로 교육, 진학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다 대학까지 않죠. 취업을 하는 직업계도 존재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일반계 고등학교로만 간다는 건 아니니까 특목고도 갈 수 있고 일반계도 가서 직업계고도 우리는 가서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로교육이라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일반계 교육으로 갔을 경우에는 점 진학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 진학이 진로하고 점을 들어갈 부분은 아닌 겁니다. 진로 안에 진학이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 진로 안에는 직업계로 가는 취업도 있는 거고 진학도 존재하는 거고, 그죠? 취업도 대학도 아닌 아이들도 있어요. 군대 가는 아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거, 다시 준비할 수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좀 크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 있는 이거는 넘어가고 배움 중심 수업도 그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같이 연결해서 한번 쭉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로서 뭐라는 거기 때문에 쭉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회복적 생활교육 같은 경우에도 학폭,
예, 연결해서 같이 보고요.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교육청들마다 상벌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있을 수 있고요. 상벌제를 안 하지만 약간 학교에서 남아있는 데 있을 수 있고요. 대안으로서 회복적 생활교육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허구적인 면으로 비판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는 훈육의 시대에서는 넘어갔기 때문에 예, 부분들이어서 이분 잘 봤으면 좋겠고요. 방법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생활교육의 방법. 그리고 이 회복적 생활교육은 기본적으로 인성교육,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하고도 같이 같은 맥락에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적 생활교육을 담당하는 건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생활협약이니까 교육주체가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자치라는 부분들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같은 것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리가 있는지를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이해와 실천 부분입니다. 도대체 회복적 생활교육이 뭐야? 그러면 회복적 생활교육의 반대는 응보적 생활 지도의 개념들이 존재하겠죠. 예. 물론 기존에 있었던 생활 지도를 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 지도의 개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잘못한 아이를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근데 용어 자체는 바뀌고 있다. 그리고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이다? 접근 방법들은 뭐가 있다. 중요한 거 여기 보면 세종학력 같은 경우에는 심성 부분들이 여기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이. 원리들, 그 다음에 좀 평화로운 평화교육하고도 사실 연결되고요. 이건 하나의 방법들이에요. 이렇게 자료들을 한번 쭉 보고요. 제가 나중에 회복적 생활교육 매뉴얼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한 건데 매뉴얼도 하나 올릴 테니까 그냥 한 80쪽 정도 될 거예요. 쭉 한번 넘겨보면 아 이렇게 하는 게 회복적 생활교육이구나 라고 알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활지도의 개념이 생활교육의 개념으로 자꾸 바뀌고 있다. 여기에는 생활 공동체의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 문화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 당연하겠죠. 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아무리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쭉 살펴보고요. 어떤 것들이 자유학년제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 학업 중단 부분들 되겠습니다. 여기도 뒤에 보면 잘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역시 맞춤형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당장 위기 학생에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위기 학생을 예방하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고 위기 학생이 됐을 때 이제 숙려제도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 교육부터 어떻게 안전망을 구축해 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겠죠.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뭐 안전망 구축이니 학습권 보장이니 위센터니 막 이런 말들은 사실은 용어적인 거잖아요.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런 용어들을 진짜 적당히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채점 기준에 명확하게 들어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채점 기준이 훨씬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이게 점점 막 교직관 같은 걸로 넘으면 더 뭉뚱그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용어들 하나하나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보고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학교 밖 청소년이 다 낙인 학생들이고 낙오한 학생들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는 자기 진로를 찾아서 밖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은 안전책도 같이 존재하는 거고요. 네. 문제 학생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각 교육청들마다 교육청 내 공교육 내 대안교육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역시 같이 맥락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학부모 자치 참여 부분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잘 고민해봐야 되는 게 학부모 자치예요. 그러면 학부모 자치 그러면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하는 것만 자치가 아니죠. 참여하고 자치는 다른 거죠. 참여는 그냥 오는 거예요. 최근에는 학부모가 모두 들어오냐 하면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도 들어가요. 예. 자치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부모가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자치이고요. 거기에다가 요즘은 학생들도 들어가죠. 학생들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자치를 학부모 교육이나 학부모 연수에 참여하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로 강조해야 됩니다. 그 이상의 부분들인 거죠. 자치의 부분들로 여기 한번 더 살펴보고요. 근데 그러려면 먼저 학부모가 참여하는 기회, 학부모로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들을 먼저 제공해 줘야겠죠. 플러스에서 그거보다 더 나아가 이제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학부모는 학교 일에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 이런 개념들을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교육력, 자, 고교 상향평준화 혹은 좋은 학교 모델도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부분들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전체적으로 교육과정, 뭐 생활공동체 그런 뭐 각종의 역량, 뭐 그것들을 정리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인성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같이 연결돼서 보니까 특히 잘 봤으면 좋겠고요. 뭐 굳이 인성교육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걸 민주시민교육과라고 바꿔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예, 바꿔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대구와 같은 보수교육청이라 그러면 인성교육이라는 말을 그냥 쓰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건 뭐 그 교육청이 쓰는 말들이니까요. 저 장학사님, 예, 오국석입니다. 네네. 예, 죄송한데 지금 학교에서 일단 퇴근을 해야 돼가지고 저는 일단 먼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문을 잠그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군요. 예, 네. 예. 나중에 죄송합니다. 네, 녹화하고 있으니까 녹화본 뒤에 거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벌써 10시 넘었네요. 네, 그러면 아무튼 빨리 정리하고 마지막 질문 또 받겠습니다. 인성교육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요. 학교폭력 예방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고 특히나 코로나19의 위기에 맞물려서 사이버 폭력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도 좀 검색해보고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같이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안전교육도 지난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를 포함해서 안전교육 전체 대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도 같은 맥락에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학교에 대한 큰 틀 안에 이제 학폭도 들어갈 수 있고 그죠? 대안교육도 들어갈 수 있고 감염병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안을 같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는 앞부분에 있는 거 조금 더 자세하게 제시했으니까 그 철학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복지도 뭐 어려운 말들 아니니까 이것들은 꼭 뭐 예전에 무상교육 뭐 이걸 넘어서 같이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게 올해 2021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에 무상교육이 실시되죠. 알고 있어요? 이제 전학년이 다 무상교육입니다. 고등학교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다 적용됐어요. 고3부터 해서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도 무상교육입니다. 무상급식을 넘어서서 무상교복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심지어는 학습 준비물도 이제 다 줍니다. 학습 준비물도 줘요. 우리도 1인당 2만 원씩 다 줘요. 그래서 애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뭐 물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찰흙 이런 것도 다 사줍니다. 이제는 문방구가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 부분들 같이 포함해서 같이 좀 보고요. 넘어가네요. 교육복지 부분들 같이 보면 되고요. 4.16 교육체제 아까 얘기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방안 같은 경우에는 선행학습 때문에 그래요. 선행학습 부분들에 초점을 공교육 정상화 그러면 뭐 전체적인 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교권, 인권 이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대립적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교권에 대한 부분들은 학습권과 같이 맞물려서 같이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지금 생각을 했는데 저도 사실 지금 현직에 교직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책 공부도 어제 많이 했는데 지금 장 학사님께서 맨 마지막에 거의 말씀해 주셨던 이 안전교육 측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보통 학교에서는 뭐 재난대피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화재대피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상적으로 하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학교의 좀 위생이라든지 보건적인 측면이 강조가 좀 많이 됐었는데 만약에 안전교육 관련해 가지고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뭐 화재나 재난과 대피된 훈련에서의 뭐 예방법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19를 사실 물어보지 않았어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도 괜찮은지 아니면 진짜 그냥 통상적인 학교에서 해오던 안전교육만 답변을 하는 게 좋은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번에 각 교육청들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전부 다 학교 안전 종합대책이 다 마련됐어요. 그래서 학교 종합 안전대책은 다 교육청마다 다 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고요.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코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조해서 얘기할 거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나와도 핵심적으로 마지막 부분에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나오겠죠. 또 예, 같이 그거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할 때도 세종시 뭐 책임교육 측면에서 뭐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을 뭐 교육청에서 중시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에서 일선학교 현장의 교사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네, 괜찮은 거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보통 보면 그렇게 준비를 다 많이 해갖고 오더라고요. 네. 이 부분들은 뭐 교육청에 뭐 꼭 이렇게 뭐 교육청이 잘하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의 어떤 부분들의 정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정책에 제대로 좀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학교에서도 준비를 좀 착실하게 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잘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책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면 참 좋고요. 네. 그 질문이 네. 그 시책을 방금 자연스럽게 녹이는 게 중요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책을 자연스럽게 녹이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면 억지로라도 끼워 맞추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뭐 채점 기준에 뭐 어떤 교육 시책에 대해서 뭐 언급을 했냐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예. 그런 식으로 자기적으로 만들지 않고 그건 너무 그렇고요. 실제로 평가원도 그렇고 다른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이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 있잖아요. 면접위원들은 이제 다시 모인 거고 출제위원들은 자기교육청 사람들로만 구성하지 않아요. 예. 50%는 반드시 외부교육청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어디는 50%, 어디는 80%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꼭 그 교육청에 대한 어떤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채점 기준에 들어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출제한 사람들도 외부교육청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준표에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로 대체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시적절한 내용들로 출제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뭐 코로나가 그렇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시책인 자유학기제나 뭐 고교학점제 그렇든지 뭐 교수평기 일체화 그렇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뭐 교수평기라고 하면 세종 창의적교육과정, 그죠? 세종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이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뭐 이런 부분들 뭐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다과목 지도가 얘기 나왔다 그러면 저도 나중에 세종교육의 교사가 되면 공동교육과정,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하다 그러면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용어를 얘가 알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알게 되는 거지. 세종에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인데요.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또 추가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까 그 사회적 경제 이런 교육협동조합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신규 교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면접에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신규 교사가 되면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좋은 얘기지만 현실성이 그렇게 없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그래도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학교에서 학교 협동조합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교사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뭐 신규 교사건 아니면 뭐 경력이 있는 교사건. 근데 지금은 그런 걸 하겠다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담당 부서가 있고 그것들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제공해 주죠. 심지어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전문가들이 같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지. 그죠? 하겠다는 의지가 되게 중요하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에서의 그 의지는 누가 제일 먼저 밝힐까요? 당연히 교사들입니다. 실제로 되게 교사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학교장이 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학교장이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합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그 일을 이끌어갈 사람은 당연히 교사죠. 학교의 꽃이 당연히 교사죠. 그걸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가 면접에서 그런 일을 내가 꼭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기업 면접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이 기업에서 내가 이렇게 필요한 인재상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묻는 기업형 면접이 아니라 우리는 어찌 보면은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중범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적합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이해도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 정도 선이면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